4월 15일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재명을 이기려면 누구라도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선거공학적으로는 타당할지 몰라도 명분이 부족한 발언입니다. 선거는 전임자에 대한 심판의 성격을 띠므로 비록 탄핵되었다곤 하지만 6월 3일 치러질 조기 대선은 윤석열 정권 심판 선거입니다. 또한 의회 정치를 파행으로 이끈 이재명 정치 청산 선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윤석열이 파면된 지금 이겨야 할 대상이 이재명인 것은 분명하며 뜻이 같다면 누구라도 힘을 합쳐야 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도 마무리 지어져야 합니다. 비상계엄으로 탄핵당해 조기 대선이라는 비상사태에 이르게 한 책임은 파면당한 전임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부정한다면 그 결과인 조기 대선 또한 부정해야 합니다. 조기 대선이라는 비상사태의 책임을 부정하면서 조기 대선에 임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 모순입니다. 이런 모순을 안고서는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해본들 이재명을 반대하는 모두를 끌어모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의 위기 상황에 대한 책임을 윤석열과 이재명 양측 모두에게 묻고 있는 사람들에겐 반토막난 명분만이 남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청산이 시대정신이라는 인식엔 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이재명은 자기 모순을 안고 싸워도 이길 수 있을 만큼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대의 앞에 사사로운 이익을 내려놓고 자기 모순을 스스로 해소시켰을 때 비로소 힘을 합쳐 미래로 향한 길을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19일 토요일입니다. 저는 나이브TV 블랙하우 BC입니다. 네, 호구맨입니다. 폭풍 같은 주말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원래 이번 주에 원래 좀 녹음 이제 주초부터 준비를 했던 게 이게 이제 이재명이 뭐 출마하면서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약 비슷한 걸 하나씩 이제 던지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뭐 하루에 한두 개씩 계속 기사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요것들을 하나하나 주워 모으고 있다고. 이제 모으면 또 주말 되면 또 틀림없이 또 짚어가지고 비판해야 될 것들이 엄청나게 나올 거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모으고 있었는데 이제 그 목요일 날 형님이 아주 연설을 제대로 하셔가지고. 네네. 지금 이게 상당히 이제 크게 이슈가 됐습니다. 뭐 우리 그 지지자 뭐 당원 지지자 그룹 안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대외적으로 크게 이슈가 돼가지고 오늘은 이제 그걸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원래 준비했던 거 다 없고. 근데 이제 한 가지만 뭐 이건 뭐 비판할 것도 아니고 그냥 이야기하고 싶은 거 이런 게 있어요. 이번 주에 이제 주중에 알렐레오에 이재명이랑 그 김용옥이랑 나왔잖아요. 네네. 거기서 이제 이재명이 김용옥이랑 유시민 앞에 앉혀놓고 그놈의 기본소득 10만 원 야보를 또 했단 말이야. 아, 그래요? 뭐라 그랬냐면은 특정 개인 어떤 한 사람이 1억 원을 손에 쥐고 있으면은 그건 그냥 이제 손에 쥐고 있는 돈이 되지만은 100만 원이라고 해도 지역에 풀어가지고 그게 지역 사회에서 100바퀴 돌면은 1억 원이랑 똑같은 효과가 있다 이런 소리를 냈어. 그러니까 지역 사회에 100만 원을 풀면은 그게 지역 사회 안에서 계속 돈다는 거야 이재명. 그 얘기가 여기서 나온 거였군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해놓으니까 이 멍청한 개딸들은 또 그 소리를 그대로 받아 쳐듣고는 받아 주워 담아가지고 SNS에 막 뿌리고 있는 거야. 뿌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우리 같은 이재명 반대자들이 아니더라도 좀 뭐 그냥 별 생각 없는 사람도 그런 거를 보게 될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병신 같은 소리라고 까이고 있는 거야 지금. 이거 받을까 말까. 뭐 간단하게 받아보죠. 네, 뭐. 그러니까 100만 원을 이제 100번, 100만 원을 100바퀴 돌리면 된다 지역에서. 그러니까 100만 원을 던져주면은 그게 지역 사회에서 100바퀴 순환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 1억 원이나 똑같다고. 그렇게 그거부터가 일단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100바퀴가 돌아야 되는데 100바퀴를 돌릴 수 있냐고. 그냥 돌려서 아무런 성장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1억 원을 그러니까 1억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억 원을 썼어. 그래서 다음 해에는 그게 뭐 한 1억 1,000만 원 정도의 그렇지. 뭔가를 가치를 생산을 해가지고 생산 가치가 이제 증가돼야 되는 거예요. 가치를 생산해서 이게 1억 1,000만 원이 됐어. 그러면 의미가 그런 식으로 이제 그게 성장인데
뭐 100만 원이 100바퀴를 돌았어. 근데 돌았는데 그래도 100만 원이야. 그러면은 이거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플러스 말 그러니까 어느 분이 굉장히 이렇게 채찍히 한 줄로 그걸 반발을 하셨던데 온 가족이 둘러 앉아가지고 100만 원짜리 돈다발 그 빙글 돌리면은 집안 살림살이 나아지는 거냐고 그게.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 막 돈 뭉치 뭐 세탁기 놓고 막 돌려 막. 아니 그리고 이걸 완벽한 폐쇄 경제를 이야기하는데 그렇잖아요. 네. 애초에 지역사회에서 100만 원을 돈다고 치고 제가 이제 SNS에 적었던 글은 이런 거였는데 그 반박글은 지역사회에다 100만 원을 누가 던졌다고 칩시다. 그 100만 원어치 새우공을 샀다고 치자고 예를 들어가지고 네네네. 새우공 사면은 그게 그 돈이 지역사회 안에서만 머무느냐 아니죠. 네네. 농심본사 여기 여의도에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 그래 얼마간 여의도로 돈이 빠져. 대방동에 있지. 네. 그리고 새우권 공장은 부산에 있어요. 그럼 또 부산으로 돈이 얼마간 빠져. 그리고 100만 원을 지역사 안에서 그 고인물로 돌리기 하고 싶다 돌릴 수가 없어. 왜냐하면 외부에서 재화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재명이 말하는 그 지역사회로는 우리나라 자치단체들이 전부 다 폐쇄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예. 그리고 100만 원이 100번 도는 거는 일단 이론적으로는 뭐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일단 가장 가까운 형태는 100명이 네. 100만 원씩 써가지고 네. 그러면은 이제 그게 1억 원이 시장에 돌아가는 효과가 있는데 어쨌든 마무리는 네. 그게 뭔가 1,000만 원이 됐든 2,000만 원이 됐든 아니면은 100만 원이 됐든 뭔가 가치를 생산하고 그게 지속적으로 그 다음에 그렇죠. 해에도 네. 무언가를 생산할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먹고 없어지는 그런 거면은 의미가 없다고. 지금 이재명이 그 대표 이제 공약 슬로건으로 내세운 게 3, 4호 아닙니까? 네, 성장률 3%? 네네. 100만 원 지역사회에서 계속 쏘면 성장률 3%안 나와요. 1%도 안 나와요. 그럼 0%야. 그렇게 말하는 거는. 그래.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돌리면 되면은 기본소득을 뭐하러 힘들게 매달 줘. 한번 던져주면 되는 거야. 던져주고 자 돌리십시오 여러분들. 그렇지. 이러면 되는 거야. 그러면 되는 거야. 자 우리는 이제 성장합니다. 저는 이제 그 꼬라지를 보고 좀 참 그랬던 게 그 앞에 앉아 있는 유시민이랑 김영옥 제작자들 애초에 그 알렐리오 그 프로그램 그 이제 홍보 찌라시 온라인 웹잡으로 나왔던 게 뭐 진보 지식인들의 대담 이렇게 나왔거든. 네. 그 자칭 지식인들이란 말이야. 유시민이랑 아유 세상 잘났죠. 네. 세상 잘났지. 김영욱 교수 말할 것도 없고 지식인은 유시민도 뭐 지식인은 종자들이 눈앞에서 그딴 소리 하고 있는데 반박 한 마디 못 하고 아니 그게 왜 듣고 있냐고. 왜 그렇겠습니까? 그렇게 자기들도 그렇지 이게 동의하니까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수긍을 하든 반박을 못 하든 어느 경우든 간에 지식인 자격이 없는 거죠. 공부를 헛했어. 가장 과대평가된 병신들. 이건 병신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 가장 과대평가된 병신들이 유시민, 김영옥 이런 작자들이다. 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내용으로 원래 이번 주 이제 방송 좀 해볼라 했는데 형님 연설이 워낙 훌륭했기 때문에 그걸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걸로 이제 방향을 틀었습니다. 아무튼 자 이제 뭐 입설기 앞서가지고 이제 좀 알림이라고 제가 이제 소정을 붙여봤는데 좀 이제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 내용이 두어 가지 있어가지고 먼저 좀 소개를 할까 하는데 그 저희 채널에서도 이제 소개한 적이 있죠. 그 총리님 관련해서 이제 유튜브 쇼츠 올리시는 러덕님. 네, 그리고 이제 SNS 계정으로도 굉장히 열심히 네.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죠. 러덕님 이번 유튜브 계정이 지금 폐쇄당했어요. 아, 이게 이제 뭐 사유가 스팸 기만 행위 및 사기 방지 정책을 심각하게 또는 반복적으로 위반했다는 이유라고 하는데 이거 100% 그거거든. 이게 신고 폭탄 맞은 거거든요. 이거는 그렇죠. 다른 이유가 없거든. 신고를 스팸으로 했나 보지? 이것들이? 뭐 스팸이나 이제 기만 행위 이런 걸로 신고를 했겠지. 스팸 기만 행위 이거 같은 카테고리에 들어간 것 같은데 아무튼 아니 뭐 그 하다못해 그 어떤 채널이 이제 지속적으로 이재명 비판 뭐 메시지를 계속 이 비판 쇼츠를 올릴 때 예를 들어가지고 뭐 뉴스 같은 거 퍼다가 그러면은 또 몰라. 이건 그것도 아니야. 그냥 이낙연 총리님, 네, 총리님 관련 영상만 올린 거잖아. 태범 총리님 말씀하시는 거. 인터뷰. 네, 인터뷰나 아니면은 뭐 강연 영상들. 네, 잘라가지고. 그중에서 이제 중요하거나 좋은 대목도 잘라가지고 쇼츠 만들어서 올리던 그런 채널인데 이게 어떻게 이런 사회로 폐쇄를 당할 수가 있냐. 그래서 이제 러덕님 지금 이제 정정
이 신청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이건 이제 개딸 짓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누가 그렇죠. 이런 짓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좀 개딸들의 횡포가 다시 한번 온라인에서 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아 근데 굉장히 의외인데 이게 물론 우리보다 훨씬 큰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채널이지만 그렇게까지 또 완전히 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백브리핑이나 정치신세계나 이렇게 그러니까 구독자 수가 얼마나 됐지? 그러니까 이제 그 러덩님 채널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쇼츠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노출도가 나오는데 그에 비해서 이렇게 그 조회수가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많지는 않고. 네네. 근데 이제 그 조회수 대비 이 신고 횟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이게 지금 채널 폐쇄 조치를 당한 거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이제 러드님 채널 아니더라도 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같은 걸 좀 어느 정도 방어 차원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느냐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은 이쪽 뭐 저희 방송에 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거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희는 상관없고 저희는 극도로 안전합니다. 네, 저희는 극도로 안전하고 이제 이런 특히 이제 쇼츠 같은 거 많이 올리시는 채널들 같은 경우에 이 지지자분들이 많이 봐주셔야 돼요. 일단. 그러니까 이 조회수 제 추측컨대 조회수 대비 신고 횟수 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제 뭐 자동적으로 판단하는 알고리즘 같은 게 있는 것 같거든 유튜브에.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조회수가 높아버리면은 신고가 이만큼 들어가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폐쇄 조치가 내려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최대한 조회수를 많이 뽑아야 된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쪽 채널들 이 쇼츠 올라오는 것들은 좀 많이들 봐주시면 좋겠다. 이게 이제 어떤 채널의 그 안녕을 위해서라도 이런 식으로 이상한 조치 안 당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좀 필요해 보인다. 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그 트위터에서 저도 이제 이번 블로그를 어느 분이 링크 올리셔가지고 처음 보게 됐는데 이제 창원을보의 블로그라고 이제 티스토리 블로그가 있어요. 이분도 지금 트위터 하시더라고. 네. 계정 파셔가지고 네. 창원일보라는 닉네임으로 이제 트위터도 활동을 하시는데 그렇죠. 저도 지금 팔로잉 걸어놓은 상태인데 요번 티스토리 블로그에 이제 만화를 하나를 연재 중이세요. 지금 5호까지 올라와 있는데 제목이 이제 도와줘요 만능 적폐 그래가지고 이제 이재명이 어떤 부도덕한 그 사례들이나 아니면은 불법 사례들 내로남불들.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짚어가지고 이제 풀어내고 계신데 굉장히 좀 논리가 정교합니다. 주로 보면 이제 그 이재명의 어떤 부도덕이나 불법 사례들을 윤석열이 어떤 한 것들이랑 대비시켜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려낸 에피소드도 있고 아니면 주로 이제 박근혜 때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랑 이재명이랑 많이 이제 대비시켜가지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풀어내고 계신데 요거 꽤 괜찮더라고요. 내용이 굉장히 뭐 엉성하지도 않고 이렇게 짚고 계신 부분도 상대하고 하기 때문에 전부 다 팩트고. 네, 전부 다 사실이고 팩트 구성이고. 네, 명백한 사실관계고. 그래서 이제 뭐 특히 이제 이재명이 뭘 그렇게 잘못했냐 이런 걸 누군가 물어본다 그러면은 소개해서 이거 한번 보라고 이렇게 권할 만한 그런 블로그다. 특히 이제 도와줘요 적폐 시리즈 요 만화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앞서서 이제 러덩님 채널 폐쇄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근데 저도 이 블로그도 이제 걱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티스토리에서 연재를 하시거든요. 네네. 이 티스토리가 카카오에서 관리하는 블로그예요. 블로그 네. 페이지라서 네. 그래서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제 지금 5호까지 올라온 건 다 PDF로 떠났거든요.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네네. 그래서 아무튼 창원일보님 뭐 앞으로도 계속 그 꾸준하게 더 그릴 게 아직 많이 남아 있을 것 같은데 연재해 주시길 바라고 이것도 이 블로그도 많은 좀 관심 한 번씩 들여다보시면 재밌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따가 댓글에다가 요 블로그 주소는 올려놓죠. 우리 방송 업로드 하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그 지금 뭐 앞서서 총리님 연설 말씀 계속 드리고 있는데 이제 주말이 이렇게 또 주말이 한번 붐업되면서 주중에 있었던 일들을 많이 좀 잊어버린 감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주중에 이제 요 기사 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이제 뭐 관심도 가지시고 좀 이제 막 이런저런 이제 설왕설래가 좀 있어가지고 요걸 이제 잠깐 짚어볼까 합니다. 이게 4월 16일자 이제 디지털 타임스에 이제 올라온 기사입니다. 여기 이제 제목이 무당층 사자 대결서 한동훈 25%, 이재명 15.3, 이낙연 14.3, 이준석 5.3
4%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요거 이제 그 당일날 공개된 KPI 뉴스 1회 리서치뷰 설문조사 중에서 요 특히 이제 무당층만 가지고 조사했을 때 이제 비율을 이제 풀어낸 기사인데, 이 설문조사가 좀 재밌게 진행이 된 면이 있어요. 무당층 설문조사인데 국힘은 지금 이제 후보군이 대략 한 3강 정도로 좁혀지니까, 그래서 세 가지 경우의 수를 두고 국힘 후보 누가 나왔을 때 어떻게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세 가지 경우의 수를 가지고 조사를 한 건데. 그러니까 다자 대결인데 네. 국민의힘 쪽 후보가 김문수일 때, 네. 홍준표일 때, 한동훈일 때. 네. 그래서 이제 이럴 때 4대 대결 구도를 놓고 무당층에서 표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은 김문수 모델일 때, 그러니까 김문수가 출마했을 때, 일대는 이제 김문수가 23.1, 이재명 14.5, 이준석 6.7, 이낙연 6.3, 기타 24.5, 없음, 모름이 25.2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홍준표가 이제 후보일 경우에는 홍준표가 14.3, 이재명이 11.9, 이준석 9.6, 이낙연 9.6, 그리고 이제 없음 모름이 35.1, 기타가 19.4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이제 한동훈이 이제 그 후보로 나왔을 경우는 한동훈 모델일 경우는 한동훈이 25, 이재명이 15.3, 이낙연 14.3, 이준석 5.3, 그리고 이제 기타가 16.6이고 뭐 모름 무응답이 23.5 이렇게 나와요. 이거 이제 뭐 다들 보셨을 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요 기사 요거를 왜 가져왔냐면은 뭐 굳이 이제 이거는 일단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큰 의미를 둘 만한 조사는 못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표본이 65명이에요. 굉장히 작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조사가 ARS 조사거든요. 네. ARS 조사하면 특히나 무당층이 안 잡혀요. 작게 나오죠. 네, 그냥 ARS로 시작하면 바로 끊어버리기 때문에 이 조사 같은 경우도 그 민주당 지지층은 447명이 집계가 됐고 국힘 지지층이 367명이 집계가 됐는데 무당층 65명만 집계가 됐단 말이야. 근데 실제 무당층 비율이 이렇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이게 이제 ARS 조사의 한계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데, 그래서 65명만 가지고 조사한 거니까 크게 이제 의미를 두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래도 좀 이제 재미로 한번 볼만은 하다. 이게 이렇게 되면은 65명 조사를 가지고 하게 되면은 네. 그러니까 보통 전체 이제 1000명 가지고 하면은 이제 표준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 3점 몇 퍼센트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65명이면은 이게 표준오차가 한 10% 이상으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놓고 비교를 하는 것은 좀 그렇긴 해요. 네. 네. 하지만 이제 그냥 재미로 보자. 네, 재미로.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본 게 첫 번째 본 게 이거예요. 이재명이랑 이준석 지지율이 연동되고 있어요. 이 조사 안에서는. 그러니까 보면은 뭐 김문수 모델일 때 이재명이 14.2고 이준석 6.7이었는데 홍준표 모델일 때 이재명이 11.9로 떨어집니다. 근데 이준석은 9.6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김문수 모델에서 이재명, 그 홍준표 모델로 넘어가면서 이재명이 한 3% 근접하게 빠지잖아요. 네네. 근데 이준석은 3% 근접하게 오르는 거야. 비슷하게 가죠, 약간. 거기서 다시 또 이제 한동훈 모델로 가면 이재명이 15.3으로 또 올라가요. 근데 이준석은 5.3으로 떨어져. 이것도 또 빠지고 들어가는 숫자 비교해보면 비슷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조사만 놓고 봤을 때는 이준석이랑 이재명은 투표 성향을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동훈 모델에서 총리님이랑 한동훈 둘 다 동반 상승을 했거든요. 크게 특히 총리는 비약적인 상승을 했고 한동훈 같은 경우도 이 국힘 측 후보 중에서는 제일 세게 나왔단 말입니다. 근데 특이한 사항이 뭐냐면은 이때 기타나 무응답 비율이 제일 낮아요. 그렇다는 건 투표 포기층의 표를 그나마 끌어올 수 있는 게 한동훈이랑 총리님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면이 생기는 거죠. 네네. 그래서 좀 종합적으로 놓고 보면은 이준석이, 그러니까 요것만 놓고 봤을 때는 이준석이랑 단일화한 게 선거 공학적으로 볼 때는 이 의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재명 표를 뺏어오니까. 그죠? 근데 만약에 단일화를 못한다고 해도 이준석이 장외에 있다고 해도 이 조사만 놓고 봤을 때는 충분히 의의가 있다. 땡큐 할 만하다. 왜냐하면 이준석은 이재명 표를 뺏어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볼 구석도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은 뭐 다시 말씀드리면 이건
겨우 65명 가지고 조사한 거기 때문에 크게 의의를 두기는 어렵다. 뭐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금 이제 이번 주 이제 목요일 17일 날 그 총리님 연설 이후에 이게 뭐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유튜브에서 크게 붐업이 됐지 않습니까? 상당히. 네네. 그래서 이제 이게 어쩌면은 다음 주에 실시될 여론조사에 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런 기대를 약간 하게 돼요. 그래서 다음 주 여조는 저도 이제 여조 되게 굉장히 이제 덤덤하게 보려고 애쓰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약간 기대를 하게 되는 면이 있습니다. 좀 반영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죠. 이낙연 총리님 관련 영상이 조회수가 10만 넘어가는 거 찾기 어렵거든요. 그렇습니다. 10만이 뭐야? 10,000명 넘어가는 것도 사실 거의 없어요. 우리 이제 뭐 냉정하게 말하면은 우리 특히 이제 우리가 창당한 이후로 이렇게 주목받아본 적은 없었어요. 처음이에요. 총리님은 이제 총리 시절에 그때는 장난 아니었죠. 그렇죠. 2020년. 네, 그때는 이제 2020년 말까지. 네, 그때만 해도 이제 뭐 매체에서 이렇게 뭐 이낙연 총리님 특히 국회에서 이제 대정부 질의 같은 거 하실 때는 상당히 이제 크게 바이럴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총선에서도 이제 황교안 손쉽게 무너뜨리고 그렇죠. 네. 네, 당선되시고 네네. 그래서 그 영향으로 당 대표까지도 그렇죠. 결코 낮지 않은. 그러니까 이재명이 당선되기 전당대회에서 이제 당 대표 되기 전까지는 이낙연 총리님 득표율이 제일 높았어요. 네. 예. 거기다가 이제 그 저기 뭐야 사면론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그 민주진영 쪽에 부동의 1위였고 자기 후보로 거론될 때마다 1위였었고 그때 1인데 그때마다 이재명이랑 격차가 꽤 있었어요. 아니, 격차가 많이 계속 줄어들고 있었어. 3년론 전까지 계속. 이제 줄어들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1위였단 말이죠. 근데 3년론에서 그냥 한 방에 꺾여버렸죠, 그게. 그게 그러니까 원래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는데 네. 사면론이 나오고서 급격히 빠지고 그게 이재명 쪽으로 넘어가죠. 네. 자, 그래서 아무튼 뭐 이거는 이제 이따가 다시 또 얘기를 해보기로 하고, 뭐 아무튼 16일 여론조사 혹은 이제 지금 우리 당에서 이제 또 이제 웹자보를 내셨던데 이제 그 범민주 진보 진영 후보 이제 여론조사 해가지고 총리님이 지금 14%까지 올라온 여조가 잡혔거든요. 그래서 이제 분명히 그 진영 안에서 보면은 지금 지지율이 한 자릿수, 그러니까 8%대에서 시작했나 9%대에서 시작했나 그래가지고 쭉쭉쭉 치고 올라오는 경향인 거 맞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큰 의미를 두기는 힘들다. 왜냐하면 이건 그냥 이쪽 진영 안에서만의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뭐 전체 다자구도 여조를 했을 때 뭐 한 10% 이상으로 나온다 이러면 이건 굉장히 큰 의미가 되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뭐 어느 정도 좀 우리가 뭐 실망할 필요는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일 부분은 있지만은 또 크게 의미를 두기는 어렵다. 뭐 아직까지 여조에 관해서는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다만 이제 업로드 기준으로 이제 업로드 되는 주에 여론조사가 새로 나오면은 그때는 어떻게 될지 조금은 기대해 본다. 이 연설의 어떤 반향이 여론조사에 작용을 할지 안 할지 그런 것들은 약간 이제 그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처음이라고 하면은 ARS 조사에서 조금 의미 있는 반응이 좀 있어야 되고, 네. 그 전까지는 지금 대체로 그 여론조사 공정에서 조사한 게 좀 네. 수치가 잘 나와요. 그래서 뭐 데일리안 의뢰든 아니면 펜앤마이크 의뢰든 그쪽이 좀 숫자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걔네 조사가 이렇게 막 엄청 정교하진 않지. 그러니까 정교성이 떨어진다기보다는 그 하우스 이펙트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죠. 의뢰자가 좀 보수 언론에서 의뢰를 하고 네네. 그다음에 여론조사 공정에서 이렇게 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걔네 기법상으로도 조금 이렇게 일관성이 약간 의심이 되는 순간들이 몇 번 있어요. 네네. 걔네들 그 리얼미터랑 비슷해가지고 네. 림 가중을 쓰거든요. 가중할 때 림 가중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냥 매번 한 번의 실수 없이 잘 맞춰야지만 되는 거고. 네. 그렇게 되는 거라서 그렇고 그래서 그게 이제 KSOI라던가 다른 조사에서도 이제 좀 넘어오는 느낌이 들 때가 이제 1단계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전화 면접 조사 중에 MBS에 또 반응이 오면은 더 좋은 거.
그렇죠. 최종은 이제 갤럽이죠. 갤럽에 들어오면 네, 그렇죠. 갤럽은 주관식이니까. 네, 보기를 안 주고 네. 그냥 여론조사 응답자가 그쵸. 생각나는 이름을 말하면 네. 그게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낙연이라는 이름이 과연 얼마나 거론될 수 있을 것인가. 네. 아직까지 이제 갤럽에서는 1%가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네. 1%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네. 이러고 있는 상황이라서 하지만 이제 그 유튜브에서 붕업된 것들이 정말로 실질적 영향을 미친다면은 여론조사에 충분히 반영될 여지가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갤럽 기준으로 하면은 2%나 3%만 나와도 그렇죠. 이거는 좀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쵸. 왜냐면 0에서 완전히 올라오는 거나 마찬가지기 드디어 때문에 이제 사람들 머릿속에 선택지 하나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거니까 이건 그렇죠. 의미가 충분히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 여론조사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네. 이제 그 말씀을 드립니다. 요거 이제 그리고 이제 뭐 본내용 짚기 전에 요거를 제가 좀 이제 갑자기 한 몇 주 동안 되게 끌었거든요, 이 문제가. 기사가 자주 나와가지고 그래서 네네. 이제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 최근에 싱크홀 사고가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됐어요. 그 지난주만 해도 서울시에서 2건인가 3건인가 크게 터진 게 한 건 있고 그다음에 뭐 땅 도로 꺼졌다 이런 식의 이제 보도가 그 외에도 한 2-3건 정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싱크홀 사고가 굉장히 빈번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최근만 그런 게 아니라 근래 한 몇 년 동안 놓고 보면 그랬어요, 사실은. 근데 이게 관심 안 가지고 그냥 지나가면 그냥 아주 크게 사고가 터지지 않는 한은 이제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 싱크홀 사고가 근래 들어서 많이 이제 점점 찾아지고 있는데 이거를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원래는 제가 뭐 국토부랑 뭐 환경부 그런데 이제 좀 자료 좀 드리려고 했는데 그래서 좀 고생할 뻔했는데 네네. 마침 이제 4월 15일 날 진선미 의원실이 서울시에다가 이제 자료 제출 요구를 해가지고 받은 게 있더라고. 이게 이제 보도가 되고 해가지고 뭐 민주당이지만 진선미 의원실 가만히 일 좀 하셨다. 네. 땡큐하다. 덕분에 좀 편해졌다. 대본 편하게 썼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이게 이제 내용이 뭐냐면은 2023년 12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서울시 전체 이제 하수관로 총 연장이 1,866km입니다. 네네. 뭐 참 감이 안 오지만 엄청나다는 그런 짐작만 하게 되는 그런 수치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중에 50년 이상 된 하수관로가 3,300km예요. 아. 그러니까 전체의 30.4%. 네네. 그리고 요거를 30년 이상으로 이제 더 기한을 좁히면은 6,028km가 30년 이상 된 하수관로예요. 그러니까 전체 절반이 넘어요. 55.5%. 네. 그런데 요것도 이제 30년 이상으로 지금 요 보도된 자료는 나오는데 실제로는 노후된 하수관 그러면 20년 이상부터 이렇게 치는 거라서 여기서 실제로는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사에는 이제 55.5%까지 잡았지만은 20년 이상이라고 하면 여기서 더 늘어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걸 또 전국 평균치랑 비교를 해보면 어떠냐면은 요건 또 이제 다른 기사에서 찾은 건데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은 우리나라 전국에 설치된 총 하수관로가 17만 2,495km입니다.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또 이 중에 이제 20년 이상 된 하수관이 18,144km, 한 10.5% 정도예요. 그러니까 전국 수치로 따지면 이런데 서울시는 거의 50%가 넘어가는 거야. 서울시가 특히 더 많이 이제 노후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수관은. 네네. 그리고 참고로 이제 이 싱크홀 문제는 상수관하고도 연결이 이어질 수 있거든요. 상수관도 누수가 되니까. 네. 그래서 상수도관 같은 경우는 또 어떠냐면은 그 전국에 깔린 게 24만 6,126km인데 이 중에 노후가 된 그러니까 20년 이상 된 게 노후가 된 게 9만 3,969km 해가지고 대략 한 38.2% 정도예요. 그래서 이 비율로 생각해 보면은 이 중앙일보나 그러니까 그 진선미 의원실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상수도관에 관한 이야기는 없지만은 노후가 더 심각한 건 상수도관이라는 것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서울시의 하수도관이 50% 이상이 뭐 제가 보기엔 한 7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정도 수치가 노후가 됐다면 상수도관은 80-90%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노후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볼 수 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단순히 서울만 일어나 그렇지도 않을 거라는 거야. 이게 그 도심이 오래전부터 조성된, 그러니까 이제 그 말하자면 전통적인 대도시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데들은 상대적으로 심각할 수 있다. 근데 이제 비교적 근래에 조성된 뭐 신도시들, 그런 계획도시들, 이런 데는 상대적으로 덜할 수 있고, 그렇게 이제 봐야 되는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시 이제 서울시 이야기로 돌아오면은 특히 이제 종로, 용산, 성북, 영등포구 이 지역에서 이제 50년 이상 된 하수관로 비중은 거의 40-50% 이른다고 합니다. 50년 된 게 30년이 아니고. 네네.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여기 근데 이제 종로, 용산, 성북, 영등포구 이런 데는 오래전부터 조성된 시가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구도심인 거죠. 상대적으로. 일제시대 때부터 네. 조성대가 도시 굉장히 이제 요지였단 말이야. 그렇죠. 종로, 이제. 용산, 영등포 이런. 그러니까 서울 시안에서 봐도 강남 쪽보다 뭐 강북 쪽이나 이제 구도심, 구시가지 쪽들이 더 그렇죠. 심각하다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은 종로구가 53.5%로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용산구가 48.5, 성북구 47.7, 어우씨 우리 동네인데. 영등포 45.7, 마포구 45.4, 고려구 43.5, 성동구 42.2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30년 이상 된 하수관 비율도 뭐 보면 종로구는 66.3, 도봉구 66.2, 용산구 65.2, 영등포구 63.6, 서초구 63.2. 서초구가 의외로 좀 높네. 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서울시의 하수관이 전반적으로 노후화가 좀 심각하다. 전국 평균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이 집안 치마에 관해서 이제 좀 보면은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은 20년부터 24년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집안 치마 이제 싱크홀 사고가 총 867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연평균 내보면 거의 이게 하루에 몇 건꼴이냐? 아니 867이니까 계산이 안 되냐 왜? 5년이니까 1년에 대략 한 150건. 아니지 200건까지는 안 가나 1년에? 1년에 170건 정도 된다는 소리인데 180건 좀 된다는 소리인데 그렇게 보면은 거의 한 2-3일에 한 번꼴로 싱크홀 사고가 전국 어딘가에 터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이 싱크홀 사고 중에 하수관 손상이 원인이 된 경우가 394건. 하수관 손상이 가장 비율이 높아요. 45.4%로. 네네. 그러니까 싱크홀 사고의 주요 원인이 하수관 그 누수 때문이라고 봐도 뭐 무리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에 따른 조치가 뭐가 있느냐? 서울시 같은 경우에 이제 관련 예산이 매년 2천억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2천억 원 가지고 노후 하수관로를 이제 정비하거나 교체하는 게 한 100km 정도 가능하다고 해요. 매년 할 수 있는 게. 근데 이거 가지고는 이 노후도를 따라잡지를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증가세를 막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노후도를 최소한 따라잡으려면은 1년에 150km 이상은 정비를 해야 돼요. 그러면 단순 계산해봐도 추가 예산이 한 1,000억 정도는 더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죠. 네네. 근데 이제 예산이 부족하다는 거야, 지금. 자, 그리고 이제 또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뭐 하수도관도 그렇고 상수관이 이건 더 특히 더 문제인데 이 관로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정비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상수도관 같은 경우는 특히 위치가 이동을 해요. 이게 누수가 되면서 집안이 조금씩 내려앉으니까 네네. 당초 이제 설치했던 것보다 밑으로 많이 꺼져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정비하려고 땅 팠는데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뭐 지금 그 이제 한국공관정보학회가 2010년에 발간한 그 상수도 지하시설물 탐사 계산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보면은 평균 오차가 79cm 정도나 된다고 합니다. 79cm면 거의 그 사람 키 절반쯤 되는 거잖아.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꽤나 이동하는 거죠. 예. 그 저기 장비로 땅 파도 한 두어 섭 더 파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그 상수도관도 그렇고 하수도관도 그렇고 점점 꺼지기 때문에 이거를 방치하면 방치할수록 보수를 하거나 교체하기가 더 어려워져요. 그런 식으로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겁니다. 이동하다가 균열이 생길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균열 많이 생기죠, 실제로.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방치하면 방치할수록 돈은 들여야 될 돈은 더 불어나는 그런 또 이제 악 효과도 있는 겁니다. 네네. 자, 그래서 이제 기사에 보면 이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시 관계자가 인터뷰를 한 게 이렇습니다. 연평균 150km 정도를 정비해야 노후도에 대응할 수 있어. 이게 최소한에 맞출 수 있는 수치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200km 이상씩 해야지 줄여 나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노후도에 대응할 수 있어가지고 추가 지원 마련에 힘쓰고 있고, 뭐 정부에도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이렇게 이제 뭐 언급을 했는데, 뭐 요 이제 정비 수리 예산은 아니지만 지금 그 국토부나 환경부나 그 기재부에 지금 이제 추경 요청한 게 있어요. 관련 예산 중에. 네네. 이거를 이제 그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금 이제 이 싱크홀 위험 구간을 다시 점검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전국에 있는 상하수도관 전체를 다시 한번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제 문제가 제기가 돼가지고 그에 따라서 이제 뭐 추경 예산을 이제 요청을 했는데 기존에 잡힌 예산이 너무 택없이 부족해요. 전국 이 관로 다 점검하는데 들어가는 지금 잡힌 예산이 14.6억이야. 아, 택도 없어 보이죠. 네네. 이거 좀 수백억 들여야 될 것 같은데 못 들여도.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보도들이 나왔고 지금 이 진선미 의원실 요청을 한 거잖아요. 네. 이거 가지고 지금 박찬대부터 해가지고 또 정부를 엄청 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집값 특히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 저번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적 있지만은 원래 싱크홀 그 위험 구간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된 상태였는데 이제 지금 대외적으로 공표를 안 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얼마 전에 그 작년이었나 한동훈이 당 대표였을 때 그때 이제 아마 오세훈한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거 숨기면 안 된다. 네네. 이거 이제 공개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한 적도 있고 한데 지금 이제 박찬대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하면서 이제 이건 좀 정치 공세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그냥 단순히 그렇게 비난만 하고 말 일인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서울시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관련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거는 광역자치단체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기초단체에서도 똑같이 뭐 이제 이게 도로 따라 가지고 책임 소재가 달라지잖아요. 뭐 지방도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광역자치단체에서 유지보수를 책임지고 있는 도로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기초단체에서 또 관리해야 될 도로가 있거든요. 근데 기초단체에서 관리될 도로 밑에 있는 상하수도관은 기초단체가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근데 이 부분에서 보면 기초단체도 지금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가지고 서울시에다가 이제 막 예산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보면은 최근에 사고 터진 지역들도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근데 지금 민주당이 지역 예산에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냐면은 별로 그렇진 않단 말이죠. 얘네 상품권 말고 없잖아. 그러니까 상품권 예산 더 달라 소리고 맨날 하잖아. 맨날 그 상품권 옛날에 13조 뭐 14조 막 네. 이거 못 써가지고 야단인데. 그러니까. 근데 지금 정말로 필요한 예산은 이런 분야로 보이는데 지금 이제 뭐 상하수도 얘기를 했고 지금 싱크홀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자치단체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런 기반시설, 공공시설에 대한 어떤 유지보수 네. 혹은 교체 예산 같은 게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해야 될 사업들이 중단되거나 지체되는 경우들이 꽤 많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좀 찾아보면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오는데 좀 간단하고 약간은 재밌을 수 있는 사례를 하나를 제가 들고 와봤는데 저희 이제 녹음실 오갈 때마다 맨날 타는 게 이제 4호선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 이 4호선에 이제 저희가 집에 갈 때 그쪽 방향으로 가는 이제 단고개역이 있죠. 단고개역이 이제 네. 남양주로까지 연장되기 전에는 종점이었죠. 가장 마지막 원래는 종점이었죠. 네, 한동안은. 그랬었죠. 근데 이 단고개역이 작년 10월에 서울시에서 이제 그 역명을 변경을 했어요. 변경 확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불암산역으로 원래 역명이 교체하겠다라고 확정을 했거든요. 10월달에. 그리고 이제 이 교체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노원구청이에요. 네네. 그런데 이걸 작년 10월에 확정을 했는데 아직까지 교체를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하철 안내 방송은 불암산역으로 나오는데, 네. 그런데 표지판이 아직도 단고개야. 다 내려서 보면은. 표지판도 그렇고 아직 4호선 올 때도 단고개로 나오나? 예, 단고개행으로 나와요. 단고개행 열차. 아무튼 이게 이제 교체가 안 되고 있어요. 보통 이런 역명 지하철 역사면 교체를 하면은 바로 시행이 돼가지고 바로바로 당장 즉각 교체가 되는데 이 노구가 이걸 못 하고 있는 거야. 왜 못하냐? 돈이 없어서. 작년 10월에 이제 이게 확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요 관련해 가지고 이제 얼마 전에 어디 지방지에 한 군데에서 취재를 했거든. 노원구청에 문의를 했거든. 그 노원구청 답변이 예산이 없었는데 예비비에서 빼가지고 집행을 하기로 했다. 그런데 당장은 못한다. 그래서 올해 7월에 지금 교체를 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왜 또 7월이냐 했더니만은 7월달에 지금 삼각지역도 지금 역명 교체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지금 총리님 연설하신다고. 용선 근처잖아요. 네, 거기 지하철 타고 삼각지역에서 내려가지고 걸어야 되거든. 그 삼각지역인데 7월달에 여기가 삼각지역도 역명 교체 예정인데 이때 이제 같이 하게 되면은 좀 단가가 줄어든다고 해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제 삼각지역 교체할 때 같이 하기로 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고기역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예산이 다른 역들보다 많이 들긴 해요. 왜냐하면 이거 종점이라 가지고 표지판이 일반적인 역보다 훨씬 많다고 합니다. 아, 네네. 그래서 이제 좀 돈이 더 든다고 하는데 그것도 명색이 서울에 있는 기초단체인데 이거 웬만한 지방도시 시보다 재정 규모가 더 크잖아요. 아무리 노원구가 서울 쪽 외곽이라고 해도 그런데도 얘네들이 돈이 없어서 이걸 못 한다는 거야. 뭐 이거 사실 좀 바꾸는 것 자체가 해프닝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뭐 이제 그거는 뭐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교체 사업으로 결정된 이것도 시설 사업에 이제 뭐 시설 사업 중에 하나인데 이걸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분명히. 자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써야 될 곳에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없어가지고 못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봐도 좀 무리가 없는 부분이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정작 이거를 짚는 게 아니라 그냥 정치 공세하기 바쁜 거야. 이 상황에 있어서도. 이거는 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보다는 그냥 누구 못한다고 깔려는 그런 의지만 보이는. 그렇죠.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이제 어느 분이 저 트위터에서 우연히 봤는데 뭐 분당 사시는 분인 것 같은데 이재명이 왜 분당 출마 못했는지 아냐라고 이제 글을 쓰신 글을 봤거든요. 거기서 이제 그 23년에 정자교 네네. 붕괴돼가지고 두 분 돌아가셨잖아요. 그 때문에 이제 지역 민심이 안 좋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분당이 얼씬도 못한다고 이재명은. 그 정자교가 23년에 붕괴가 되긴 했지만 이것도 그동안 유지보수를 거의 안 했거든. 네네. 그리고 그 전임은 은수미이긴 했지만은 한 통으로 한 10년 이상 한 20년까지 통으로 기간을 놓고 보면은 제일 성남시장 길게 한 게 이재명 시절이잖아. 네. 이재명 8년, 은수미 4년에서 총 12년이 지났죠. 그리고 이재명이 그동안에 자기 치적으로 내세웠던 것 중에 하나가 불필요한 이런 어떤 시설 보수 예산들 다 삭감해가지고 복지로 돌렸다고 떠버리고 다녔잖아요. 이거 정경유도 계속 이제 들여다보고 매년 검사하고 그 다음에 좀 근간돼 있으면 땜질하고 그랬어야 했는데 그런 걸 안 했다는 얘기거든. 왜냐하면 이제 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지만 그런 예산은 써도 티가 안 나요. 그렇잖아. 그렇죠. 시설물 안전 점검하고 뭐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약간 하자 있는데 보수한다고 해가지고 사람들 눈에 띄게 뭔가가 좋아졌다거나 그런 건 하나도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냥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저것도 쓸데없는 돈 쓴다 이런 식의 이제 핀잔만 들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란 말입니다 분명히. 근데 이제 이재명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안 하고 뭐 자기 말로는 그랬잖아요. 쓸데없는 가로등 없애고 보도블록 교체 사업 안 하고 그돈 아껴가지고 복지했다 이런 식으로 떠버리고 다녔는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한 결과가 정적의 붕괴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식의 그 행정 마인드를 가진 인간이 지금 그리고 이제 그 인간이 지배하고 있는 정당이 이 싱크홀 사고들에 관해서 과연 비판할 자격이 있는가? 더구나 지금 지역에 예산 내려 보내려고 하는 건 오로지 지역 상품권 보조 예산뿐인데 이런 거 하나 짚어가지고 야 지금 지방 시설물들 뭐 그 자치단체들 시설물 관리 제대로 돈 없어가지고 못 하고 있다 이런 걸 짚어가지고 이런 예산 증액하라 그런 식으로 뭐 얘기라도 했으면 몰라. 그런 건 한 번도 없잖아.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사고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이거 정확한 이유를 짚을 수는 없어도 대략적으로 뭔가 지금 이 안전에 뭔가 구멍이 생기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원인을 정확하게 짚을 수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냥 다 점검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볼 때 좀 기강이 해이해졌다 그런 느낌을 저도 많이 받는데 그 이제 얼마 전에 공군에서 사고 난 적 있잖아요. 오폭으로. 네. 어제 또 사고 났어요 공군에서.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원주에 있는 비행단에서 그 프로펠러기 공중 작전 통제기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국산 그 웅비였나? 네. 최초 처음으로 나온 프로펠러기. 그거 야간 작전 훈련 하다가 날개에 매달고 있던 연료 탱크랑 그다음에 이제 건포드 그래가지고 이제 그 비행기 자체는 총이 안 달려있기 때문에 기관총이 안 달려있기 때문에 벽돌에 외부에 외장으로 붙이는 기관총이 있거든요. 그걸 날개에 달고 가다가 이게 그냥 뚝 떨어진 거야. 마침 근데 그때가 이제 민간 위가 아니고 산 위라 가지고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하는데 그런 사고가 또 터졌어요. 근데 이거 그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건 분명히 지금 공군 전체의 기강이 해이해졌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식의 어떤 안전사고 같은 것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추세가 같긴 합니다. 지금 좀 보면은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이런 어떤 사회 전체의 어떤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는 것도 분명히 정치가 개판돼 가지고 그렇게 된 면이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시국에서는 특히나. 그래서 좀 단순히 좀 뭐 이 문제, 이 싱크홀 문제 하나만 놓고 봐도 그냥 서울시 자료 공개한다고 까대고 말 게 아니라 근본 원인부터 짚어가지고 예산 다시 편성해야 되고 그러는데 지금 민주당은 계속 그 저기 상품권 예산 13조 더 내놓으라고 지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거 말고도 많죠, 뭐 걔네들은. 네. 뭘 해? 그러니까 지네들이 하고 자기들한테 필요한 것만 하라 그러고 나머지는 다 하지 말라고 그러고 아주 그냥 그야말로 어깃장을 놓고 이렇게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뭐 이따가 네, 총리 연설 네. 짚어보면서 네. 그 부분도 한번 같이 짚어보죠. 그러도록 하죠. 네. 네. 자, 그래서 이제는 저희를 도와주시는 고마운 분들 소개해드리고 총리님 연설로 가보겠습니다. 후원 계좌를 통해서 엑스친 S님, 이재명호 또 낙선님, 웰컴퓨터님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공입니다. 첫 번째 웰컴퓨터입니다.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323번 길의 6 사하역 2번 출구 앞에 있습니다. 070-8742-9595 051-271-0066 010-8691-0079번입니다. 트위터에서 웰컴퓨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에서 웰컴퓨터 @AIRSEE 숫자 12를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웰컴퓨터 0079도 있습니다. 오랜 조립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견적을 구성해 드립니다. 가성비 좋은 사무용부터 게이밍, 딥러닝용 같은 최고 사양의 PC까지 조립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나와 최저가 가격으로 만나보는 웰컴퓨터의 견적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전국 어디서든 AS가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배송에 사용하는 웰컴퓨터의 배송 박스를 미리 보내드립니다. 문제가 생긴 컴퓨터를 웰컴퓨터의 배송 박스에 넣어서 반품시켜 주시면 전국 어디에서도 편하게 웰컴퓨터의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웰컴퓨터를 통해서 연락 주시면 사은품도 별도로 챙겨드리니까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달품은 농장입니다. 트위터 달품은 농장 DALPUMEUN, 인스타그램 달품은 농장 _농사짓는 문파 DALPUM 숫자 1입니다. 진한 풍미와 영양이 살아있는 청란, 청개육부터 친환경 우렁이쌀, 그리고 고춧가루, 참기름, 들기름, 서리태콩, 찰옥수수까지 달품은 농장에서 건강한 우리 농산물로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라만까까입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라만까까를 검색해 주세요. 휘낭시에 브라우니, 마들렌, 구운 찰떡, 호두강정, 에그타르트, 생강청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4월 17일 날 있었던 그 우리당 개헌연대 국민대회 이야기를 해봅시다. 오늘 이제 그 4월 17일 날 전쟁기념관에서 오후 4시 30분부터 이제 시작이 됐죠. 식전 행사가 그때부터 시작돼가지고 본 행사가 대략 한 5시부터 시작된다. 그래가지고 거의 한 2시간까지 진행이 됐는데, 당초에 이제 처음에 이제 이 행사 예정이 잡혔을 때만 해도 좀 우려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 실외 행사로 잡혔다가 이게 이제 선거법에 저촉된다. 그 이유인지 다른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아무튼 실내 행사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 뒤에. 네. 그래서 전쟁기념관에 있는 그 여기가 아마 그 결혼식장일 거예요. 네, 맞아요. 결혼식장을 이제 장소로 잡아가지고 행사를 진행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좀 무리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했고, 저는 처음에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 뭐 전병현 대표께서 이제 3,000명 모으는 걸 목표로 한다고 그랬는데, 아무리 그래도 근데 목요일 저녁인데 가능하겠나 이제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만은, 다행히 성황리에 무사히 잘 마쳤고, 거기다가 이제 곧이어 소개하겠지만은 큰 성과도 있었다.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저 나름대로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뭐 지금 당 여건이 좋은 당 상황이, 우리 당 상황이 좋았던 적이 없잖아요. 재정적으로는, 특히 재정적으로.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여건도 힘든 여건 속에서 이제 뭐 이거를 행사를 잘 기억을 했고 결과적으로 잘 치러냈다. 당 집행부랑 지도부께서. 그래가지고 뭐 개인적으로 이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하다고 뭐 SNS도 글을 썼는데. 자, 이제 뭐 참여하신 이제 주요 내빈분들을 보면 정대철 헌정회장, 그리고 이제 장옥원 세미래 고문님, 그리고 뭐 전병현 당대표 및 그 우리 당 지도부 인사들 참석을 했고,
그리고 참석 인원이 이게 이제 정확하게 집계는 안 되고 있는데 대략 한 2,000명 정도로 추산을 하는데 근거가 없지는 않습니다. 이날에 이제 그 손피켓을 1,500장을 만들어 가셨다고 해요. 근데 이게 부족했다고 합니다. 네네. 설마 이 손피켓을 뭐 10장씩 챙겨가신 분은 없을 거 아니야? 그렇죠. 이것도 뭐 굿즈라고 많이 챙겨가신 분 있으려나?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딱히.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보면은 대략 한 뭐 2,000명까지 봐도 무리가 없겠다. 그리고 예식장 그 행사 당일 사진들이 이제 올리신 것들 보면은 이 식장 밖으로 사람들이 바글바글 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예식장들 보면 바깥에도 모니터 있잖아. 그 대기실 같은, 뭐 대합실 같은 데도, 로비 같은 데도 있는 모니터, 그 이제 모니터 통해서 보시는 분도 많았고,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총리님 연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요게 이제 그 총리님이 연설을 하시고 나가지고 그 페이스북이랑 그 트위터에 이제 이 연설문 스크립트를 올리셨어요. 그래서 제목이 이렇습니다. 위기 극복, 정치개혁, 사회통합에 힘을 모읍시다. 라는 제목의 이제 요 제목에 이제 연설을 한 거의 한 대략 한 30분 조금 못 미치게, 이제 30분 넘겠다 실제로는 30분 넘는, 약 30분 가량의 연설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비상계엄 이후로 총리님이 이런저런 시국 강연을 제법 다니셨잖아요. 네네. 주로 이제 학교에서 많이 하셨는데 그런 여러 강연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 17일 하신 강연이 그런 모든 강연들의 어떤 결정판이었다. 근데 이제 사실은 그 전만 해도 저는 이 행사를 하고 총리님이 이제 시국 강연을 하신다고 했을 때 시국 강연이라고 있길래 그럼 그동안에 하셨던 그 강연들 그냥 정리해가지고 그냥 또 이제 하셨던 말씀 또 반복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근데 이날 정작 이제 우리가 이제 처음에 알기로는 시국 강연을 알고 있었는데 정작 하신 말씀의 형식적인 면을 보면 이건 시국 강연이 아니고 대국민 연설에 가까웠습니다. 네, 호소에 가까웠죠. 네, 왜냐하면 일단 이제 그 시작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으로 시작을 해요. 이건 그냥 연설이죠. 이러면 대국민 연설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내용면으로 봐도 그냥 단순히 그동안 했던 강연의 어떤 총집편적인 면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좀 현 시국을 좀 신랄하고 날카롭게 짚으시고 좀 강도롭게 비판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좀 기존의 어떤 강연들이랑 약간은 좀 그 톤을 달리하는 그런 면도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저도 이제 많이 고무된 면인 부분이 이 부분인데 지금 이제 이 강연이 원래 이제 세밀에 관련 매체들 여러 매체들에서 이제 생중계를 냈었고 그리고 세밀에 관련 매체들 이외의 매체 중에서 이제 그 뉴스핌 TV라는 데서 이걸 라이브로도 했었고 그리고 그 강연 그러니까 이 행사 끝난 이후에 총리님 강연 부분만 따로 이제 30분 조금 못되게 29분 50몇 초인가 이렇게 편집을 해가지고 올렸어요. 근데 이게 지금 엄청나게 이제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4월 17일 당일 저녁에 업로드 해가지고 제가 이날 거의 밤새다시피 하면서 요거 올라가는 추이를 봤는데 아무튼 17일 날 당일 저녁에 업로드를 해가지고 그 다음날 오후에 이제 24시간 되는 시점에 딱 확인했을 때 60만 조회수를 돌파를 했어요. 네네. 대단한 겁니다. 이거 엄청난 겁니다. 이거 하루 만에 60만 조회수 나왔다는 거는.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오늘 한 12시 정도쯤에 확인을 했을 때는 75만 조회수까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간은 증가세가 좀 줄어든 추세이긴 한데 그래도 100만 조회수는 넘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단순히 조회수가 많다는 거 하나만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이 댓글도 좀 15,000개가 넘어가고 있어요. 여기 달린 댓글이. 그런데 뭐 객달들이 들어와서 댓글 테러를 하고 있느냐. 뭐 객달 댓글도 드문드문 있긴 합니다. 뭐 근데 이 뉴스핌이라는 매체의 특성이 우파 성향, 그러니까 중도 우파 성향의 매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면은 주로 올라오는 콘텐츠들이 좀 우파 성향 콘텐츠들이 많아요.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우파 성향의 이제 어떤 그 정치 행사 같은 거를 많이 다루고 있는 그런 매체인데 그러니까 이제 구독자 수가 한 40만 정도 되는데 구독자들 대부분도 이제 우파 성향 분들일 가능성이 높겠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달리는 댓글들도 우파 성향, 그러니까 스스로를 나는 민주당 지지자 아니다. 뭐 나는 좌파 아닌 나는 우파다. 이렇게 이제 스스로를 밝히시는 분들이 댓글을 많이 다셨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좀 긍정적이고 좀 상식적인 반응들이 대부분이라 가지고
그 댓글 덕분에 또 이제 그 댓글을 보신 또 우리 당원 지지자분도 많이 위안을 받으시기도 하고 좀 이제 고무되신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이건 충분히 그렇게 받아들일 만하다. 뭐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우리 당 창당 이후에는 가장 지금 크게 매체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컨텐츠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네네. 그래서 이제 이 영상은 정말 저는 많이 바이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이제 주변 분들한테 많이 이걸 전파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한 번씩 보라고. 그리고 이제 좀 덧붙이자면은 지금 이제 법률신문에서 주중에 이제 또 총리님 인터뷰 영상이 하나 올라왔잖아요. 지금 이제 1부만 올라왔고 아마 업로드되는 시점 이번 주에 이제 2부가 올라올 것 같은데 요것도 굉장히 좀 기존 인터뷰들보다 훨씬 저는 좋은 인터뷰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 인터뷰도 많이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이 법률신문 총리님 인터뷰 같은 경우는 진짜로 우파분들 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분들한테도 소개할 만한데 왜냐하면은 좀 놀랐는데 이 법률신문 이 인터뷰 진행하신 분이 홍승기 네. 교수던가 그렇죠. 네. 예. 그분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예요. 네. 지지자예요. 그리고 좀 이건 약간 부정적일 수도 있는데 이분 부정선거 음모론 관련해서 좀 그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분이거든요. 선거 부정이 있다는 쪽에 예, 치우치신 분이다. 네. 그런 분인데 보면 굉장히 근데 태도면에서 보면 굉장히 총리님이랑 톤이 잘 맞잖아요. 보면은 네네. 총리님도 굉장히 편안하게 인터뷰를 하셨고. 네. 그래서 그쪽 분일 거라고 생각도 그렇죠. 못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도 못했는데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더더욱 그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그러니까 주변에 그런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분 계시면은 이 인터뷰 한번 보라고 권할만 하다. 네네. 왜냐면 진행자가 당신은 똑같은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대화가 되고 있다.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뭐 이제 주변에 많이들 지금 특히 총리님 이 17일 날 연설 영상이랑 뭐 그리고 이제 그 법률방송 인터뷰 영상들 주변에 많이 전파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좀 뉴스핀 영상이 이제 많이 붐업이 되니까 이 개딸들이 또 시비를 걸기 시작했어요. 이거 뭐 매크로 돌리네 뭐 그런 소리를 한단 말이야. 지들이 보기도 이상하니까. 얘네 그 최근 영상인데 뭐였지? 조회수는 5,000회가 넘지 않았는데 네. 좋아요가 막 12,000. 그런 게 있다고?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지? 따봉을 어떻게 조회를 안 하고 따봉을 더 누를 수가 있지? 그게 가능한가? 그게 그래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의심을 하는 건데 예전에 이제 신고할 때 보면은 근데 신고는 하고 싶은데 조회수는 올려주기 싫고 막 이런 그래서 이제 돌았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일단 그 링크를 들어가자마자 정지를 눌러서 시간이 2초 이상 지나지 않으면 조회수가 안 오른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럼 진짜 매크로만네 그러면 영상 멈춰놓고 이제 신고만 하면은 이제 된다. 뭐 그런 얘기들이 좀 돌긴 했었어요. 그럼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은 뭐 충분히 설명이 되네요. 매크로 돌려가지고 그 따봉수만 더 높인다는 게 설명이 되네. 지들도 아니면 그게 진짜라고 하더라도 내용은 영상은 관심이 없고 그냥 미친 듯이 따봉만 뭐 바로 나올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아무튼 이제 뭐 뉴스핌의 총리님 영상이 이렇게 이제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니까 이걸 매크로 돌린 거다. 그래서 폄훼를 하려고 하는데 매크로로 보기 어렵죠. 그 댓글들을 보면 그렇기도 하고 그 논리적으로 한번 제가 반박을 해볼게요. 그래 매크로 돌린다고 칩시다. 매크로 돌렸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거를 왜 뉴스핌 영상이 매크로를 돌려요? 이낙연 TV에도 똑같은 영상이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새미래민주당 우리 당 그 유튜브 채널에도 영상이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 당 관련된 어떤 이런저런 매체들에도 지금 영상들이 쫙 올라와 있습니다. 예. 각자 다 편집해서 올리셨죠. 뭐 당장 이제 제일 매크로로 조회수 높인다 그러면 이낙연 TV 영상 높인 게 제일 이득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왜 뉴스핌 영상이 바이럴을 매크로를 돌리냐고. 글쎄, 고도의 정치 공학이 뭐 반영돼 있나? 그 댓글 15,000개 그렇게 달려면 AI로 연락에 댓글 조작을 해야 될 텐데 그거 만만치 않은 일일 것 같은데 그 정도로 할 것 같으면은 그렇게까지 하려면 바이럴 업체에 돈 엄청 줘야 될 텐데 우리 당에 그런 돈도 없어요. 아니
그거 영상 조회수 올리기 전에 이미 우리 구독자 수부터 올려놨겠지. 그렇지. 이낙연 TV 구독자 수나 그렇죠, 뭐 네. 새미래민주당 채널 구독자 수부터 먼저 올려놨겠죠. 그렇죠. 이낙연 TV 구독자 수 다시 좀 올라왔나 모르겠습니다. 많이 그동안에 많이 빠졌는데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걸 확인을 안 해봤네. 11만 8천 명. 그러니까 많이 빠진 거예요. 예. 한때 20만까지 좀 갔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거기가. 자, 뭐 아무튼 그래서 좀 택도 없는 그런 좀 표면은 좀 닥쳐주길 바란다. 뭔가 좀 억지로 까더라도 좀 논리적 구조를 만들어 와라. 성의를 보여라 이겁니다. 보면 온라인에서 요즘 그 이제 좀 개딸들이 자기 기분 나쁜 그런 이제 뭐 이재명 까기 같은 걸 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하는 소리가 두 가지예요. 그 뭐야 민주파 출소에 신고한다. 그다음에 선관위에 신고한다. 아니 그게 뭐 선거법 걸리지도 않는 거 가지고 선관위에 신고한데 보면은 자기 기분 나쁘다고. 그러니까 좀 이상해. 옛날부터 뭐 이제 별별 협박들이 다 있었죠. 뭐 야 이미 다 캡처했으니까 도망갈 생각 마라 막 이러면서 막 으름장은 어마어마하게 넣습니다. 저도 그런 말 많이 들었는데 뭐 도망간 게 아니라 맨날 그러고 맨날 그 자리에 있는데 불구하고 그 뒤에 소식이 없어요. 네. 그 신고 넣어봤자 신고도 뭐 경찰한테 구살이나 먹지. 뭐 이딴 거 가지고 이건 뭐 어쩌라고 그런 소리 나지 경찰한테 그런 거 가지고 경찰서 가면은 이런 거를 이제 공갈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좀 이렇게 사설이 길었지. 자 이제 본 내용으로 들어보면 이제 현실 국가 과제를 위기 극복, 정치 개혁, 사회 통합 세 가지로 이제 풀어가지고 설명하신 그런 연설입니다. 말하자면은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먼저 선언을 하시죠. 뭐 세 가지 앞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국가 과제를 해결하는데 뜻을 같이 한다면 그 누구와도 협력하겠다. 하지만 권력을 잡기 위해서나 권력을 뺏지 않기 위한 이합 집산에는 관심이 없다.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민주당이죠. 네. 그다음에 권력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국힘이 되는 거죠. 양당 모두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권력 싸움할 거면은 나한테 손잡자고 제의하지 마라. 그런 식으로는 안 한다. 이제 그렇게 선을 그으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분명한 건 이게 투표율이 다가오고 그 지금의 구도가 바뀌지 않고 계속 이렇게 이어진다 그러면은 어느 쪽이든 간에 한쪽은 분명히 한 표 아쉬운 상황이 될 겁니다. 그죠? 네네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때 되면 정말 이제 총리님 손으로 잡아보려고 이제 또 이제 징징댈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이 구도를 바꿀 생각이 없는 상태로 그렇게 가버렸을 때는 총리님은 협력할 뜻이 없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아니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손을 그으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국힘 쪽 현역 의원이 총리님한테 제의했다고 이제 뭐 말한 적이 있죠. 방송에선가. 아 그래요? 네. 이게 국힘 쪽이었다고? 네, 국힘 쪽에서. 연설에서는 그냥 현역 의원 말만 나와가지고. 국힘 측입니다. 이낙연 측이 뭐 제의했다 그런 식의 보도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뭐 이제 그랬다가 얼마 뒤에 이제 아니라고 또 이제 수습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짚으시면서 총리님은 그런 제의한 적이 없고 그러면서 이제 인간을 수단으로 삼지 말라라고 또 이제 일가를 하셨습니다. 자기들이 필요하면 마음대로 활용하고 이익이 안 되면 마구 짓밟고 거짓말까지 동원해 짓밟는 이런 못된 정치는 이제 끝내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국가 과제 첫 번째 위기 극복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신 걸 보면은 일단 당면한 그 위기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 그죠? 네, 그렇죠. 당연히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지금 미국이 25% 관세 때린 상태다. 상호관세. 물론 이제 지금 90일간 유예된 상태지 지금 이제 그게 철회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철회된다고 해도 10% 관세는 계속 붙어 있는 상태니까 이거는 협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제 이것만큼 급한 일이 없고 그래서 정부가 지금 뭐 구멍이 숭숭 뚫린 상태긴 해도 그래도 최대한 빨리 잘 마무리해가지고 이 경제의 불확실성을 해소시켜주길 바란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경원을 일본의 격언이라고 이런 이제 격언을 또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초보 어부는 파도를 두려워하지만 노련한 어부는 안개를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 눈에 보이는 어떤 큰 시련이나 위기보다 이 불확실성이 더 무서운 거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가 저도 이제 이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보거든요. 사실상 문명의 발전이라는 것도 뭐 여러 측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은
불확실성을 줄여가는 쪽으로 그 문명도 발전을 해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경제에서 불확실성이라는 거는 굉장히 이제 정말로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일단 불확실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람들은 소비가 위축되니까 그걸로 또 경기가 더 나빠지는 거고. 그렇죠. 네. 뭐 이제 사람들 인심도 나빠지고 그러면은 그 분위기 점점 이제 흉흉해지는 거죠.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네네. 다들 이제 돈을 안 쓰려고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불확실성은 없어지길 바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작 이제 이 관세 협상을 지금 행정부가 하지 말라고 협박하는 정당이 있습니다. 이제 이 정당은 대체 뭐 어느 나라 정당이냐 이렇게 또 이제 비판을 하셨는데 어디겠습니까? 민주당이죠. 그렇죠. 자, 이제 뭐 어떤 식으로 협박을 했느냐? 4월 16일 날 이제 박찬대가 지금 이제 당대표 대행이잖아요, 민주당. 네네. 이재명이 이제 출마를 하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관세 협상은 새 정부의 몫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18일 날은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덕수 총리 대미 관세 협상 당장 손 떼거나 불출마 선언해라.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 이제 출마설이 나오니까 이 관세 협상을 자기 어떤 치적 삼으려고 지금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불출마를 해야 협상을 하는 거야. 찬대야. 관세 협상이 지금 이제 이어서 얘기를 해보자면 이제 김민석은 지금 4월 17일 날부터 그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뭐 종일 하는 건 아니고 오전에만 출근 시간까지만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대선 출마형 조속 관세 협상은 불가능하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출마하려면 이제 공직 사퇴 시한이 5월 4일이거든요. 네네. 5월 4일까지 이제 매일 시위하게 때리고 있는데 5월 4일이면 대략 지금 한 2주 좀 더 남은 2주 남았다고 봐도 무방하죠. 지금 오늘 19일이니까. 네. 그 2주 남았는데 2주 동안 이 관세 협상이 끝날 것 같냐? 말이 되냐? 이거 지금 조기 대선 끝날 때까지 계속 협상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어쩌면 진짜 협상 다 못 끝내고 다음 정부에 넘겨야 돼. 그러면 좀 안 되긴 하겠다. 인수위가 없지 지금 정부는. 네. 이번에 들었을 정부는 없죠. 그렇긴 하지만 최대한 지금 정부가 마무리하는 게 맞죠. 뭐 정부 시작하자마자 어떻게 협상을 해? 인수인계도 제대로 못 받은 상태일 텐데. 그래서 지금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관세 협상에 있어서만큼이라도 좀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초당적인 협력은 고사하고 하지 말라고 지금 지랄하고 있어요, 이 새끼들은. 이거 진짜 그 총리님도 좀 많이 화를 내셨어요. 이게 매국노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매국노 맞죠? 지금 이거부터 해서 못 시키면은 지금 안 그래도 경기 지금 꽉꽉 막혀 있는데 뭐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자기들 집권하기 전까지는 나라 쫄딱 망해야 된다는 건지, 이 어떤 공익 마인드가 진짜 없어 얘들은. 자기들이 어떻게든 권력 잡아야 되는데 그 권력이 빨개진 눈밖에 없어 얘들은. 자, 그리고 이제 당면한 과제는 이렇게 이제 관세 위기라고 짚으셨고,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위기는 사법부 불신이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걸 좀 세게 짚으셨는데, 그 총리님 70평생 동안 이제 사법부 믿자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입장을 늘 가져오셨는데, 이제는 총리님 본인도 이제 그런 말 할 자신이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똑같은 죄를 지었어도 판사의 판결에 따라 다르고, 뭐 판사가 어느 소속인지, 뭐 누구랑 친한지를 따져봐야 한다면 이거는 야만 국가다. 선진 국가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사법부 여러분 맹성하시기 바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맹성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 총리님이 이제 그 SNS에 올리신 이 연설 스크립트를 보면 여기는 이제 맹성이 아니고 반성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근데 현장에서 아마도 이제 맹성이라고 고쳐 말씀하신 거예요. 맹성은 말 그대로 이제 반성보다 더 맹렬하게 반성하는 게 맹성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총리님이 올리신 대본이 당초 쓰여진 대본을 들고 나오셨지만 현장에서 약간씩 수정을 하신 것 같다. 왜냐하면 뭐 정대철 그 헌정회장님에 대한 어떤 그 현장에서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홍승기 그러니까 법률신문 인터뷰 전에 인터뷰에선가도 아마 맹성이라는 표현을 쓰시긴 하셨었거든요. 네네. 네.
자,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 좀 이 스크립트는 현장에서 이렇게 중간중간 고쳐가면서 이제 하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이제 반성보다 더 큰 표현이잖아요, 맹성이. 이 맹성이라는 표현을 쓰신 것만 봐도 지금 사법부 불신이 가장 큰 위기라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하시려고 한 것 같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 뉴스핌 댓글에도 보면은 이 사법부를 짚으신 거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호응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어서 또 이제 민주당이 또 17일 날 그 임기 끝나는 헌법재판관 그 임기 연장 특별법 발의를 했잖아요. 네네. 이거 가지고 또 이제 엄청나게 이거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이제 분노를 하셨어요. 당연하죠. 네. 이거는 위헌법률 심판 청구하면 100% 아닙니까 사실? 그렇죠. 뭐 지금 현재가 바로 해줄지 모르겠지만, 네. 너무 상식이죠. 그 헌법에 임기 6년으로 못 박아놨는데 하위 법률로 어떻게 이거를 연장을 시킬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이거 개헌해야 되는 상황이지 이거는 하려면은. 그렇죠. 개념이 없는 건지 그냥 지들 억지 쓰면 다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왜 이 지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미친놈들이에요 이것들은.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국가 과제로 이제 그 정치 개혁을 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 상황에 대해서 정치는 파탄 났다라고 통렬하게 비판을 하셨어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제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이 위기들이 정치 파탄에서 비롯되었다. 그래서 이제 뭐 구체적으로 이제 혼미한 대통령이 비상계엄으로 이제 그 비상계엄으로 국가를 혼란에 빠뜨렸고, 그래서 이제 대통령에서 파면을 당했는데, 이 난폭한 거대 야당은 이제 뭐 이 혼미한 대통령을 끊임없이 몰아붙여가지고 결국 이제 끌어내리는 데까지 성공했지만은 국정을 맡길 만한 믿음을 준 데는 실패했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난폭하고 거친 정치는 이제 끝내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40%를 넘지를 못한단 말이죠. 이재명이 좀처럼. 네. 좀처럼 아직. 네. 다자구도 여론조사에서 40%를 잘 못 넘고 있는데 네. 뭐 지금은 다시 그러니까 조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이게 그 갤럽 기준으로 하면은 이제 무응답층 한 38%까지 갔었던 네. 그게 이제 한 30%까지 내려왔어요. 네네. 40%까지 내려오면서 이제 이재명 다자구도 갤럽 같은 경우는 그 장래 지도자 네. 선호도거든요. 네.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인데 네. 조금씩 올라가고 있더라고 다시. 네. 그러니까 이제 선택지가 이대로 굳어진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재명 쪽으로 이재명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올라가는 국면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거기 어떤 이게 변곡점을 우리가 이제 줄 수 있어야 할 텐데. 그렇죠. 그거 이제 두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런 정치의 난폭성이 생각해 보면 일반 시민들의 난폭성까지 끌어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어제자 기사를 보면은 그 저기 뭐 윤호개인 시위대들. 네네네. 그분들이 저기 어디 건대 그 양꼬치 골목이 있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난동을 부려가지고 이제 부상당하신 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 식당 네. 양꼬치 식당 들어가가지고 그 중국인들이 이제 운영하는 식당 들어가가지고 꺼지라고 막 그렇게 난동을 부렸다고 합니다. 네, 거의 한 달 전인가 갔었는데. 그러니까 얼마 전에 간다 뭐 그 맛있는 거 먹으러 가더라고 그러더니만. 양꼬치 먹으러 갔죠. 네. 예.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뭐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뭐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들 다 쫓아낼 수 있나? 대체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그런 건지는 전 모르겠습니다. 그거 그냥 잠깐 자기 기분은 좋을지도 모르지. 거기서 난동 부리고 있는 동안에는. 그래서 뭐 그런 짓은 정말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난폭성을 끝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정치 개혁의 기본은 그래서 개헌이다. 이렇게 뭐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제 이게 아무래도 대중 연설이다 보니까 우리 당원 지지자들의 개헌에 이제 뭐 필요성 같은 거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보면 뭐 개헌은 그냥 정치권들의 이야기라고 이제 생각하기 쉽잖아요. 지금 상황이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네. 예, 아직 이제 개헌에 대한 필요성이라던가 네. 적극성이 네. 매우 떨어진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개헌을 해야 되는데 이번 할 수 있으면 지금 이 대선 때 바로 해야 되고 네. 아니면은 과도 정부 형태로 그렇습니다. 임기 3년짜리의 정부를 세워서라도 네. 개헌이 빨리 조속히 마무리되어야 된다. 네. 이게 이제 우리의 입장인 거고 네. 일반 시민들의 이제 여론조사 응답은 개헌의 필요성까지는 인정하는데 뭐 굳이 지금 해야 되냐.
시급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공감도가 높은 편은 아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총리님이 이제 이런 예를 쓰셨습니다. 이제 비상계엄 이후에 보면 지금 자영업자들 특히 식당, 네, 요식업이 네. 많은 타격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뭐 이제 그 특히 연말 회식 같은 게 중요 이제 대목 중에 하나인데 그 시즌에 특히나 이제 확 줄어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자영업 타격이 굉장히 큰데 이것들이 이제 그냥 이건 남일이 아닌 거잖아. 네. 더구나 지금 자영업자 비율이 굉장히 높으니까 그래서 이제 단순히 이제 개헌이 정치권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이 개헌을 제때 못 해가지고 결국 이 사태까지 벌였다고 본다면은 이 사태가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니까 개헌은 남일이라고 할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이제 풀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의 또 역사를 이제 정치사를 돌아보면은 해방 이후부터 이제 87년 그 87 개헌 전까지 헌법이 8번 개정이 됐는데 87 개헌 이후로는 지금 이제 38년 흘렀는데 그들은 헌법이 개정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헌법이 개정되지 않은 38년 동안에 8명의 대통령이 있었는데 이 중에 이제 4명은 퇴임 후 징역형을 살아야 했고 그다음에 그 2명의 대통령 아들 자제분들은 또 징역형을 살았고 네. 그리고 이제 한 분은 검찰 조사 중에 이제 고초를 겪으시다가 참 이제 그 안타까운 참담한 처를 이제 참담하게 서거를 하신 거죠. 이제 그런 일이 없었던 대통령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뿐인데 문재인 대통령님도 퇴임 후에 별로 이제 그렇게 평안하지는 못하다 이렇게 짚으시면서 지금 이제 이 시스템 하에서는 대한민국 대통령은 치욕이 예정된 자리다 이렇게 규정을 하셨습니다. 이거 거의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동안 역사들이 증명을 하고 있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누구보다 정치 경험이 풍부하고 이제 정치 경험이 풍부하니까 민주적으로도 훈련이 가장 잘된 분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본인들은 이제 그 잘 처신을 하셨지만은 자식들이 죄 짓는 것까지는 막지를 못했다. 그렇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왜 그러냐 보면은 대통령한테 너무 많은 권력이 주어지니까 이 주위에 이제 이 권력에 빌붙으려는 인간들이 그거를 가만히 놔두지를 않는 거지. 뭐 여기에 뭐 노무현 대통령도 여기 추가될 수 있죠. 그렇죠. 뭐 네. 그 형님이신 노건평 씨라던가, 네. 그다음에 그 자녀분들, 네네. 뭐 관련돼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이제 민주적으로 단련되신 그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님조차도 이 자식분들한테 그 권력의 마수가 뻗치는 걸 막지를 못했는데 민주적으로 단련도 못 되고 그리고 뭐 독성이 온화하지 못하고 위험하고 불안한 사람에게 그 많은 권력을 주어주면은 불행은 필연이다. 그 필연적인 결과를 보여준 것도 이제 가장 최근에 탄핵당한 윤석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그 대통령 개인한테도 불행이고 국가적으로도 또 국민적으로도 불행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까. 그렇죠. 대통령이 안 좋은 일을 당하면 그게 네. 국가에 영향이 안 갈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이건 뭐 정치의 실패고 국가의 실패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국가의 실패는 꼭 국민들의 삶에도 직결되는 문제가 되는 것이고.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막자는 게 개헌인데 개헌의 가장 큰 취지가 이건데 오직 한 사람만 반대하고 있다. 이재명이죠. 네. 그래서 이제 왜 반대를 하겠냐. 뭐 대선에 영향을 주든지 아니면 또 자기가 이제 권력에 거의 근접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기가 잡을 권력이 줄어들기 싫어서든지 아니면 그 둘 다의 이유에서 그러는 건지 뭐 이제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둘 다 하겠죠 뭐. 네. 자 그래서 이제 지금의 체제로는 그 뭐 지금 지난 대선을 돌아보면 0.7% 차이였는데 네. 근소한 차이로 이제 승패가 결정이 됐는데 뭐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기기만 하면 승자가 독식하는 구조기 때문에 이게 이제 대통령 대선이 끝나고 나면 그러니까 대선 때부터 다음 정권 들어서기 전까지 계속 싸우기만 할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그 시스템이 이제 그런 싸움을 충분히 부추길 만한 그런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시스템 구조 자체가. 그래서 이제 그 결과가 지금 이제 그 정치가 모든 걸 나라 전체를 결단내버리는 그런 상황에 이른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면 좀 양대 정당에게 변화를 이제 촉구를 해야겠지만은 그거를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양대 정당을 정신 차리고 있는 정당이 보이질 않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 국힘한테는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윤석열 대통령 버려야 된다. 네네.
제가 이제 앞서서 쓴 인트로글도 그런 취지의 글인데 뭐 이제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정치적 보신만을 위한 정치 말고 이제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결단을 내려야 된다. 그렇게 이제 그 국힘에 대고 촉구를 하셨습니다. 처절한 일단 윤석열 대통령 관련 개헌 관련해서는 네. 국민들께 이제 처절한 반성과 사과가 필요하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네. 하셨죠.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은 정당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요구를 했고 이제 민주당에 하신 말씀을 보면은 사법 리스크 해결될 때까지 다른 대안을 생각을 해라. 네. 근데 뭐 어차피 너네들 왜냐면은 당장 얘네 이제 경선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어젠가에 그 1차 토론했죠. 네. 한 거 그냥 이렇게 가겠다는 거죠. 네. 네. 지금 거의 이재명 뭐 지지율 90% 나오냐 오늘 이제 그 충청권 투표나 그렇거든요 거기. 네네네. 근데 이재명 90% 나오냐 마냐 이거를 보고 있더라 언론은. 뭐 그러겠죠. 네. 네네. 그런 뭐 김경수, 김동연 가지고 어떻게 뭐 되겠습니까? 김경수 1점 몇 프로 나오더라. 김동연이 7점 몇 프로인가 나오고 그 여론조사 보면은 되겠습니까 어디? 그래서 이제 그 동안에 이제 계속 그 저기 뭐 사법 리스크 해결될 때까지는 제껴놔라. 그러면 네. 협력하겠다라고 이제 총리님 수차례 말씀하셨는데 민주당은 뭐 귀등으로 들은 척도 안 했다 그 동안에. 아, 그럼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정치 개혁이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다. 근데 양당 공이 문제인데 그나마 그래도 아직까지 여지가 있는 거 어떻게 보면 국힘당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민주당은 도저히 기대할 구석이 1%도 없고 네. 사실상.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국가 관련 세 번째로 말씀하신 게 사회 통합. 그래서 이제 이제 국민 분열 양상이 극심하다라면서 이제 짚으신 게 간단하게 아주 이걸 간단하게 설명을 하시더라고. 뭐 친구나 가족끼리도 지금 정치 얘기 꺼내는 게 꺼려지는 상황이다. 그렇죠. 상대방 정치 성향을 모를 때는 그렇죠. 잘 모를 때는. 그래서 그 얼마 전에 사고 나지 않았습니까? 기장이랑 부기장이 그래요? 주먹 다짐을 해가지고 정치 때문에? 이 탄핵 심판 때문에 아, 호주에 비행하고 가서 비행 중에 벌어진 건 아니고 다행히. 근데 이제 호주로 가서 이제 햇빛 뜬 거야. 호텔에서 한번 주먹 다짐해가지고 현지 경찰도 뭐 개딸이랑 윤호예인 판가? 그러니까 싸웠겠죠 그 아마. 정도 되니까 싸우겠지. 그래서 기장과 부기장이 그렇게 한바탕 했었다고 합니다. 이게 그 정도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거는 그 승객들의 안전까지 위협받는 상황 아니야?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바로 내전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십니다. 그럼요. 그래서 이제 내전이죠. 이런 내전을 끝내기 위해서 개헌하자 그러고 있는데 이걸 거부하는 거는 내전을 계속하자는 거죠. 이건 민주당에 돌려주는 겁니다. 그렇게 맨날 내란 동조 세력 그러고 있는데 그렇죠. 니들이야말로 내란 조장하고 내란 지속하자고 말하는 거라고. 그럼요. 니들이야말로 내란 주동이다. 내란 주동범들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국민 분열을 끝내기 위한 네. 통합이 필요한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통합형 지도자와 통합형 정치가 네. 필요하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네. 그러니까는 통합형 지도자가 필요한 이유는 이런 거죠. 같은 헌법인데 네. 왜 윤석열은 갑자기 뜬금없이 계엄을 선언을 해가지고 날아가고 탄핵 맞고. 예. 네. 근데 다른 대통령들은 그러지 않지 않았냐. 멀쩡하게 잘하는 대통령도 많았다. 네, 네. 김대중 대통령을 이제 예시로 드셨는데. 그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한겨레 신문에서 인터뷰할 때 네. 하셨던 말씀이 이런 거예요. 이게 대통령이 사람이 문제지. 네. 뭐 헌법이 뭐 문제냐. 이원 집정부 권력의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은 원래 그렇게 국회가 협조 안 해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네. 그래서 뭐 제왕적 대통령 뭐 이게 문제가 아니다. 네. 그런 거거든. 근데 이제 그 점에서는 총리님이랑 좀 이제 문제 의식이 달리하시는 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총리님 여기서는 분명히 뭐 사람이 다르니까 사람 중요하죠. 네. 사람이 중요하지만 사람만 가지고 또 된 것도 아니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는 통합형 지도자도 중요하지만 네. 통합형 정치도 네, 네. 중요하다는 말씀을 같이 하신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 통합형 지도자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이렇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사람을 보라. 그래서 그렇죠. 이제 선거할 때 사람 보자 이 말씀이 굉장히 이제 뭐 상식적인 말이지만은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네, 그래서 상식으로 돌아가야 한다. 지금은 그렇게 이제 호소를 하셨습니다. 그 진영이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진영이 나라를 살리지도 못합니다. 이렇게 이제 호소를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덕성 있는 네. 지도자 필요하고 네. 그 다음에 그러니까 통합형 정치를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그냥 이제 간단하게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다당제가 가장 빠른 길이다. 네, 통합형 정치가 되려면은 다당제가 가장 빠른 길이다. 그게 이제 예전에 우리나라 정치사의 경험이 그렇게 네. 쌓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만약 양당제가 지속됐을 때 양당의 어떤 그 구성 성분이 50대 50 이렇게 딱 나가버리면 그나마 그래도 다행인데 50대 50 뭐 합의를 봐야 되나 어떤 식으로든 간에. 네. 그런데 그렇게는 안 된단 말이죠. 분명히 한쪽으로 쏠리게 돼 있고 또 한쪽으로 크게 치우쳐버리면 어떻게 되는지는 지금 우리가 다 겪고 있다.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한테 표를 몰아줬더니 뭐 지금 이꼬라지 된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뭐 과거 이제 그 정치사를 예로 드시면서 그 1로 3김 시대 때, 네. 그 노태우 정부 때 그때 이제 사당 체제 이때랑 그다음에 우리는 그 당시만 해도 상당히 싫어했지만은 안철수가 국힘 창당해가지고 3당 체제로 들어갔을 때. 국힘이 아니고 국민의당. 국민의당. 네네. 죄송합니다. 국민의당이었던 3당 체제 때 이때가 이제 안건의 합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렇죠. 그럴 네. 수밖에 없죠. 네. 뭘 하나를 통과시키려도 다른 당이랑 협의를 보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구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당시 새누리였나? 한나라였나? 새누리였지. 네네. 새누리. 새누리 그 당시 새누리든 민주당이든 마찬가지였죠. 안건을 통과시키려고 하면은 네. 국민의힘이 자꾸 국민의당이랑 무조건 합의를 해야 돼요. 네. 그쪽 표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총선 끝나고 나가지고 상임위 배분도 비교적 굉장히 빨리 끝났었고 네네. 그리고 합의가 잘 되니까 막 최순실 얘기 나왔을 때 네. 빨리 국정조사로 넘어가서 막 관련 사람들 불러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 네. 교육이 뭐 이런 데서 네. 하나씩 더 빌드업을 잘 시켰잖아. 네. 탄핵 소추안까지 나올 수 있게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이 거대 야당이 타협이나 협력 같은 거 아예 그냥 얘네들 머릿속에는 없어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지금 민주당 같은 세력한테는 권력은 흉기일 뿐이다. 이렇게 또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그 중대선거구제로 바꾸고 싶어 하셨잖아요. 저희도 이제 말씀드린 적 있지만은. 네네. 그래서 이제 중대선거구제는 이제 뭐 짧게 말씀드리자면 한 선거구에서 뭐 서너 명의 의원을 뽑는 거. 그렇게 하면 이제 지역주의가 좀 완화될 수 있다. 왜냐하면 대구에서도 민주당 의원 나올 수 있고 광주에서도 뭐 국힘당 의원 나올 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이제 다당제가 구현될 가능성도 좀 더 커지는 거죠. 왜냐하면 고소정당한테도 약간의 가능성이 더 열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님이 꿈꾸셨던 이런 이제 중대선거구제가 상당히 다당제를 하는데도 유효할 수 있는데 지금 민주당이 이걸 얘기를 하고 있냐고. 그래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하시고자 하는 뜻은 받들지 않으면서 맨날 입으로만 노무현 외치는 거 이거는 사입이다. 이렇게 이제 굉장히 또 이제 강하게 비판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뭐 이제 소년 시절 가난하게 살았지만은 그래도 가난을 내세워본 적이 없다. 왜냐하면은 국가의 혜택을 받아가지고 그대로는 이제 충분히 유택하게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총리님이 그 살아오신 세월 동안에는 아버지가 아들한테 자식한테 그러니까 이제 너는 나보다 낫게 살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었는데 지금 세대는 그렇지가 못하다. 이게 전 세계가 지금 다 그런 네. 상황이죠 지금. 네. 그리고 더구나 지금 우리나라는 또 이제 그것뿐만 아니잖아. 지금 이 상황 자체는 거기다가 이제 더 악재들이 겹쳐 있는 상황이고 총리님 평생을 놓고 봐도 지금처럼 우리나라가 위기였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없다고 해요. 총리님 52년생이시라 가지고 전쟁 세대란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같은 위기를 이제 느껴보신 적이 없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위기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게 남은 알량한 힘으로 모든 것을 대한민국의 위기 극복과 정치 개혁과 사회 통합을 위해 다 내놓겠습니다. 정치권도 이 뜻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딴 생각을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정치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 이제 사실상 출마 선언이라고 볼 수 있죠. 충분히.
그렇게 봐도 이제 무방한 말씀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출마 선언이면서 동시에 연대 선언이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이제 말씀 잘 해주셨는데, 근데 이걸 단순히 출마 선언, 그 출마 거의 확정 아니냐, 꼭 이렇게 받아들일 건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지금 총리님이 출마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게 아니기도 하고, 이걸 굳이 출마 선언만으로만 받아들여 버리면은, 지지자들이 그렇게 받아들여 버리면 총리님이 앞으로 이제 얼마 남은 기간 또 활동하시는 동안에, 출마 선언을 하시기 전까지는 활동하시는 동안에 그런 어떤 지지자들의 어떤 그 확정된 사고가 총리님 움직임에 좀 제약을 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네네. 그래서 이제 좀 언론에서도 좀 조심성 있게 다뤄줬으면 하는데, 뭐 그런 거는 이제 당 지도부에서 좀 특히나 이제 대변인 홍보 쪽에서 신경을 써줘야겠죠. 네. 그래서 이제 좀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네. 일단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이제 언론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언론이 이걸 출마 선언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거 가지고.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언론이 총리님을 출마 예정자 정도로 이제 규정을 짓고 그렇게 이제 보도를 한다면 그건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그렇게 돼야지 언론에서 좀 또 다루는 비중도 커져날 것이고, 이제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많이 언급돼야 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좀 이제 이중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사실상 연대 선언이면서 특히나 그러니까 민주당은 사실 뭐 말할 것도 없고 걔네는 그냥 자기들의 길을 그냥 가고 있으니까 끝났고. 네. 국민의힘에 대해서 일종의 연대의 조건 같은 것을 제시를 하셨다. 그렇습니다. 그런 성격이 네, 선을 강하게 그으신 거죠. 네, 그냥 연대는 없다, 네.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정말 큰 어떤 변하고자 하는 의지를 너희들이 국민들께 보여야 한다. 네. 네,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볼 수 있죠. 네. 구체적인 액션은 제시를 못해요. 왜냐하면은 그것 좀 또 그렇죠. 국민의힘에 대해서 이낙연 총리님이 그렇죠. 선을 넘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뭔가 좀 해봐라. 일단 윤석열과 결별해라. 네. 이건 말씀 분명히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단호하게, 그러니까 얘네는 지금 국민의힘은 뭐 몇몇 그 친윤계 소수 의원 빼고는 네. 사실은 무난하게 선을 그냥 이렇게 모르는 척하고 그렇죠. 긋고 싶은. 어중간하게 긋고 싶은데, 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좀 더 단호하게 네. 선을 그어라라는 좀 그런 주문으로 보이긴 해요. 그리고 국민들한테 사과도 해야 된다. 사과해야죠. 네. 사실 그러니까 사과를 하면은 자연스럽게 선이 그어진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네. 사실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는 메시지는 나왔던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김문수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2월달에 이제 그 한 발언들을 보면은 계엄은 잘못됐다고, 내가 만약에 현장에 국무회의에 들어갔다면은 얘기를 했을 거다. 말렸을 거다, 네. 분명히. 근데 내가 국무회의 참석을 못했다. 네. 그러고 그 정도까지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거기까지는.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의 얘기는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그런 어중간한 거죠. 예. 네. 지금은 이제 뭐 연대, 네. 뭐 연대 정도까지는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뭐 나경원 뭐 드럼통 퍼포먼스 뭐 이런 그러니까. 거 좀 유치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식의, 그러니까 정치 개혁을 신경 쓰면은 그런 식으로 행동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힘 같은 경우도 지금 이재명 깔 입장이 못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드럼통 퍼포먼스를 하고 있으니 한심한 거죠. 그렇죠. 그거 그리고 굉장히 너무 많이 오버한 거거든요. 네, 유치하죠, 좀. 예. 왜냐하면 이재명 재판이 그런 뭐 조폭이랑 연관돼 있다 해서 받는 재판이 아니거든. 그렇죠. 이재명은 사기꾼인가 아닌가를 가지고 지금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이제 이번 주 이제 추이를 여론 추이를 많이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지금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그 총리님 영상들 많이 주변에 많이 널리 알리는 게 아닐까, 그리고 생각해 봅니다. 국민의힘에서 뭔가 이제 좀 반응이 있어야 된다. 네. 이낙연 총리님의 이 연설에 대한 그렇습니다. 반응이 있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게 없으면은 아마 여론 지형이 크게 변하지를 않을걸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의 변화를 겪고 싶지 않다면은.
오히려 이제 행동을 해야 된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그래서 이제 뭔가 좀 잔잔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흥분하지 말고 좀 차분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렇습니다. 네. 차분해지자는 얘기 맨날 하는 것 같은데 이번 주도 비슷한 결론이네. 자, 아무튼 좀 더 그래도 좀 더 다이나믹해졌다 상황이.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좀 더 이제 우리도 좀 더 으쌰으쌰할 때가 됐다. 그런 말씀을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모셔는 잘들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네, 저희는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